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보니까 딱 저는 진달래꽃이 떠올랐어요. 조금 있으면 피겠죠.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먼저 우리 봄 내음을 좀 몰고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이렇게 봄처럼 좀 따뜻하고 좀 밝은 소식들로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더글로리 흥행 그리고 남은 숙제는 전두환 손자의 폭로 추진 가능할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글로리의 흔행 그리고 남은 숙제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더글로리의 두 번째 파트 지난 10일에 공개됐습니다. 평론가님 다 이미 완주하셨죠? 정주행 밤새면서 했습니다. 연진아, 내 꿈은 너야 이랬잖아요. 네.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가해자들 일당이 당연히 파멸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예상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관건이었잖아요. 기대 이상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울 수 없는 내용인데 너무 탁월하게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있었던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회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 어떻게 네. 될 것인가 전쟁극하면서 봤는데 그만큼 정말 잘 짜여져 있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평론가님처럼 드라마가 공개된 날 밤새서 정주행했다. 네. 이러고 새벽 5시쯤 어떤 인증글에 남기시는 것지도 네. 또 유행처럼 번지더라고요.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아쉬움이 남는다, 좀 씁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더글로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일단 더글로리 시즌2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더글로리 1까지 시즌 1까지 다시 챙겨보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OTT 플랫폼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이 플렉스 페트롤 13일자 순위를 보면 더글로리 전 세계 TV쇼 부문 이 관련 OTT 플랫폼 전 세계 TV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브라질, 칠레를 비롯해서 전 세계 38개국 부문에서 TV쇼 부문 1위에 올랐는데요. 사실 더글로리 공개된 날 일단 인터넷 서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어요. 5시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오후 5시에 한꺼번에 이제 접속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또 이 볼멘 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던 드라마였는데요. 공개 후 단 3일 만에 글로벌 1위를 기록했죠. 이 공개 3일 만에 시청 시간 기록 이 숫자가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억 2,446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와, 단 감도 3일 안 만에요.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영어, 비영어, TV, 영화 부문 통틀어서 전체 1위에 올라선 것은 물론이고 총 79개 국가에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더글로리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이 드라마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이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또 이른바 도둑시청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 시즌 1을 분석하면서 도둑시청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 드라마가 재밌을 거야 라고 예상했던 것만큼 도둑시청도 예상이 됐던 일인데 이번에도 그대로 발생을 한 겁니다. 서경덕 교수가 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중국 당국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이 훔쳐보기가 이제는 중국인들에게 하나의
일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더글로리뿐만 아니라 우영우라든지 오징어 게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우리 K-드라마, K-컨텐츠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 이제는 그냥 중국인들한테는 일상 다반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드라마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 초상권 맘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짝퉁 굿즈를 만들어서 이걸 또 유통시키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몰래 훔쳐보는 걸 넘어서서 이 드라마 이건 몇 점짜리야 이렇게 리뷰를 남기기도 하고 평점까지 매기는 일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참 이 본인들이 만든 창작물과 남의 창작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요.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에 이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에 관한 이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중국 당국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네. 엄격한 단속에 나섰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사실 다른 나라의 어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영덕 교수가 이 중국의 여러 매체들도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저는 중국 당국에 기대할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인 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었거든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사실 우리 K 컨텐츠 우수하다라는 목소리는 계속 내고 있지만 이 K 콘텐츠 어떻게 해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정부도 얼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K 콘텐츠 우수성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무리 대국이고 우리하고 무역하는 이 관계 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 사실이지만 해야 될 목소리, 내야 될 목소리는 바로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 평론가는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불법 시청에 대한 부분도 좀 칼을 빼들 때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더글로리의 인기는요. 단순히 드라마, 이 컨텐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로 좀 확장돼서 이 드라마가 현실로 나와서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어떤 컨텐츠에 또 파워가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 시즌 1에서 고데기 열체크 장면 사실 그대로 있었던 사건을 이 드라마에서 모티브로 삼았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 지상파 방송들이 다시 한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집중 조명을 한 건데요. 사실 이런 노력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번졌었죠. 시즌 1 때 이미 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 태국의 연예인들이 본인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또 타이더 글로리라고 해서 이 일반인들 역시 학폭 경험담 폭로를 함과 동시에 진상규명과 반성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1이 방송이 되고 공개가 된 이후에 시즌2가 공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더글로리가 회자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발생을 했죠. 이 국수본부장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낙마 사태가 발생한 것,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태가 또 다시 한번 언론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정치판에서는 현실판 더글로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학폭이 반복되는 시스템 또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파트 1이 공개된 이후에요. 정치판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학폭을 고발하는 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트 2 공개 이후에는 교사폭력, 이른바 교폭에 대한 경험담도 좀 줄을 잇고 있더라고요. 일단 시즌 1을 보신 이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동은이 이 가해자들, 이 빌런 집단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사실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교사 역시 피해자인 문동은의 편에 서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편에 쓰면서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나섰죠. 그렇기 때문에 문동은의 사적 복수 리스트에
이 교사도 올랐고 이 복수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드라마의 영향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과거에 나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이런 관련 폭로 글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 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작성자 A씨가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에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이 학교 골방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했는데 1시간가량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심한 욕설까지 가해졌다고 하는데 이 1시간 내내 이어진 폭행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복이나 두려움이 생길까봐 사실 이걸 외부로부터 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릴 경우에 이 교사로부터 2차 가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이후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들 나도 교사폭력 당했어요. 본인들이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례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사실 교폭이 뭐 과거처럼 흔히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한 30대 중반 이상, 40대 이상인 분들은 이 교폭이 그 당시엔 교폭이라고 하지 않았죠. 네. 교사들의 흔히 사랑의 매다, 훈육 차원에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엔 사실 그게 사랑의 매가 아닌 줄 알면서도 교폭이라고 뭐 누군가에게 알릴 수가 없었던 사회 구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대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그런데 2023년 뭐 드라마나 영화가 사회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이 더글로리가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면서 학폭에 이어서 교폭과 관련된 폭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말 안타깝죠. 어떤 사랑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이런 폭력의 경험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 정말 상당할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도 20여 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교폭,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일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둔 것이 있는데 왜 그럼 이런 것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증거가 남아있지 않거나 네. 그 증거가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재판을 받지 못할 확률이 있다 보니 이렇게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런 교폭 같은 경우에도 폭행죄 공소시효나 네. 상해죄 공소시효 5년 7년에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증거가 남아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또 이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받지 못할 확률도 존재한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용두용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두사미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거창하게 시작해서 거창하게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의 학폭 논란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이게 참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학교 폭력을 다룬 수작을 만들어낸 연출자가 학교 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이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지난 10일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공개되면서 함께 언론 보도를 뜨겁게 장식했던 일이 이 드라마의 연출자인 안기로 PD가 바로 학폭의 가해자라는 뉴스 보도였습니다. 네. 일단 보도가 됐던 당시에는 사실 안기로 PD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관련 보도 이틀 만에 인정을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께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뵙거나 유선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글을 올린 A씨에 따르면 1996년 그러니까 안 PD가 고3 시절에 필리핀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2였던 A씨의 동급생인 여학생과 교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학생을 그 동급생들이 놀리니까 안 PD가 A씨와 다른 친구들을 불러내서 폭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장소에서 안 PD가 안 PD를 포함해서 10대 명이 있었고 폭행이 2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의혹이 이어진 즉시는 사실 뭐 드라마가 공개됐던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전혀 그런 일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를 무리지어서 때린 기억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 PD가. 하지만 입장이 바뀐 이유,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학창 시절 시간을 수없이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PD는 잊고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죠. 본인 기억이 희미한 데다가 이 일이 왜곡돼서 인식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이 변호인이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뒤늦게라도 인정은 했지만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의 감독이 어쨌든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좀 씁쓸하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더 글로리의 인기에 대해서 외신들도 좀 호평 일색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반향이 컸던 우리 K 콘텐츠들을 보면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더 글로리까지 어떤 주인공의 삶만을 다루지 않고요. 그 주인공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빈부격차가 그려지고 있고 또 사회적 지위, 사회적인 불균형, 불평등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악인, 빌런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치근한 측면이 있어요. 아, 저렇게 해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더 글로리 시즌 1, 2 보신 시청자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가해자들한테 요만큼도 동정심이 가지 않죠. 맞아요. 정말 악마 그 자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응징했을 때 시청자들이 받게 되는 카타르시스의 크기도 다른 어떤 복수극, 여타 복수극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외 여러 매체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는 송혜교 씨 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연기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분 만에 문동은의 복수가 수긍이 간다. 이건 뭐 탄탄한 시나리오 위에 연기자가 그 탄탄한 시나리오를 제대로 구축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매체는 가해자들이 불쌍하게 그려지는 몇몇 복수극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복수를 꺼림칙하게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그러니까 드라마가 가진 설득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호평을 보낸 거고요. 포브스지도 상당한 호평을 내놨습니다. 아름답게 촬영하고 사려 깊은 연출이 돋보이는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복수의 맛을 느끼게 했다. 정말 복수의 맛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쾌함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느끼게 해줬던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이 평가 내용이 가장 좋은 복수는 직접 행하는 게 아니라 K복수극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거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잘 짜인 시나리오, 섬세한 연출,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 이 흥행을 이끌어온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학교 폭력이라는 누구나 학창 시절 한 번쯤은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걸 관찰했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다루었다는 점이 흥행의 아주 인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통쾌하면서도 정말 묵은 채찍이 싹 내려가게 하는 이 사적 복수가 굉장히 치밀하게 그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적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그만큼 사회적인 불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법적으로 뭔가 이 피해 상황을 구제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동은만 하더라도 이 가해자, 1차 가해가 바로 엄마에게서부터 비롯되잖아요. 첫 번째 가해자라고 문동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정, 학교, 친구들, 그리고 공권력인 경찰, 어디로부터도 이 SOS를 내밀었을 때 문동은에게 손을 잡아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에는 사회적인 불신이 이런 사적 복수에 대해서 열광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순신 변호사 관련해서 아들 학폭 관련된 이 보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자한테는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사실 뭔가 보호를 받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이게 이제 가해자가 법적 소송을 취하게 되면 네. 피해자가 정말 뭔가 사회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사적 복수에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 가해자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받을 때 처벌 수위가 높냐? 그렇지 않죠.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이 가해자들이 받는 법적 처벌 조치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공권력에 기대서 피해자가 어떤 구제를 받기를 바라는 지금 사회적인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사적 복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 사적 복수의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복수 계획을 꿈꾼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사실 이해가 됩니다. 관련해서 설문조사 말씀을 드리면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가 최근 정신과 전문의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약 79%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들 가운데 약 90%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전문의 약 47%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는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환자들의 주요 증상, 불안, 우울, 대인 기피, 학교 거부가 가장 많았고 불면증과 분노 조절 어려움,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우 이런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도 무려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드라마가 남긴 우리 사회에 던져준 그 무게감이 정말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네. 특히 요즘 학생들이 SNS 같은 거에 초대했다가 그 친구만 따돌린다던가 네.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한다거나 이런 부분 사실 너무 악랄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유형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엔 신체 폭력, 증거를 남긴다기보다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이 학교 폭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SNS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되면 가해 학생들 피해 학생이 혼자서 춤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촬영해서 공개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자기 과시를 더 철저하게 하면서 일단 피해자들한테 피해의 크기를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이런 조롱거리가 될 만한 모습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 학생 장난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땐 피해 학생이 스스로 했다라고 한 건 나중에 가해 학생들로부터 2차 가해 또 2차 피해를 받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제가 스스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입증하기가 어렵고요. 생각처럼 단순하게 사건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좀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대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가해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 또 말씀을 드리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학교폭력 가해자 A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이에 가담한 동급생 B군은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중학교 3학년인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경에 대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C군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있는 강을 건너가도록 하거나 또 마트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A군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폭 증거를 찾으려고 딸 친구의 SNS 계정에서 대화 내용을 엿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검찰이 이 여성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A씨 지난 2021년 11월께 자신의 딸 B양의 컴퓨터에 접속돼 있던 B양 친구 C양의 SNS 계정을 들여다보고 일반
일부 대화 내용을 출력해서 외부에 알리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A씨는 C양이 다른 친구와의 대화에서 C양과 C양 가족을 비방하자 이 내용을 캡처해서 학교폭력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C양, B양 노트북을 이용해서 과제물을 도와주는 과정에 SNS에 로그인을 했고요. 이후 이 자동 접속 상태가 유지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노트북에 피해자 아이디와 비번이 입력돼 있어서 자동 접속한 것으로 이 범죄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학폭 피해 증거를 모아놓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A씨 역시 저절로 로그인 됐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고요. 학교 폭력으로부터 내 아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 외에도 어떤 의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룬 지난 3년 사이 사실상 저는 학폭의 발생 건수 자체는 좀 줄어들거나 접수는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담 건수도 늘어났다고 밝혀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 이 상담을 받은 학생들 2020년 1235명에서 계속해서 지난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약 35%가량 늘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2020년 대비 2022년 약 2배가량 상담자가 늘었고 또 중학생 역시 40%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피해가 뭐 중고생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 학생, 초등학생부터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관련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상담사 중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 상담을 받은 58%의 학생들이 청소년들 이 괴롭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아왔고요. 여기에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문제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불거지는 문제들 불안, 위축, 강박, 등교 거부, 대인 기피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드라마의 인기 이후에 왜 이 학교 폭력은 도대체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은 정말 우리 드라마를 본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갖는 물음이 됐는데요. 단순히 친구랑 싸우거나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집단 따돌림, 가해자들은 이게 뻔히 상처가 될 줄 알면서 왜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에서도 박연진이 문동훈을 괴롭히게 된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냥이잖아요. 그냥 괴롭혔다. 그냥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이 가해자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약 35%에 가깝습니다. 뭐 일단 지금 청소년기가 또래 집단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친구들 가해 행동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동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을 보고 자랐을 때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또 관련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선반망이 처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처벌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학교폭력이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뭔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이 학교폭력 피해자 대신해서 가해자들을 위해서 가해자에게 이 처벌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방침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호 방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올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를 어떻게 복귀시켜서 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어볼수록요. 학교폭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회가 빨리빨리 서둘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는 평생의 멍으로 남을 학교폭력 그리고 교사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 학교는 그 어떤 공간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을 좀 반드시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하고 다르게 지금 이 학폭에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비대칭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 학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누군지, 가해 기준이 뭔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선 교사들이 그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학폭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게 굳이 학폭이 아닌데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부모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학교폭력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기준, 정의부터 명확하게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문제 제기, 문제 인식은 더 이상 더 한 발짝 나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해결 방안, 처벌을 강화하든 인식을 개선하든 모든 총동원에서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전두환 손자의 폭로 추징 가능할까입니다. 최근 전두환 씨 손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방과 관련된 폭로를 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출처모를 검은 돈을 가지고 호화호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남긴 추징금 900억 원대가 이제 또 다시 추가로 회수 가능할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전두환 씨의 손자로 알려진 전우원 씨의 폭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폭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지난 13일 SNS 계정에 하나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이 뉴욕의 어떤 특정 회계범인에 다니고 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전두환 씨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재용 씨는 전두환 씨의 차남이죠. 영상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폭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A씨가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아버지인 전재용 씨였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면서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전두환 씨의 셋째 아들이죠, 전재만 씨를 언급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와이너리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규모다라고 하면서 약 1,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 네티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의 손자 그리고 전재용 씨의 아들임을 밝히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또 등본, 어린 시절 전두환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렸고요. 또 전두환 씨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범죄자라고 폭로를 한 건데요. 본인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인들의 실명, 사진, 프로필 등을 공개한 뒤 이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일부 게시물 신고에 의해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파장 상당히 했습니다. 먼저 일단 이분이 실제로 전두환 씨 손자가 맞는지부터 해서 또 폭로 내용이 워낙 또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많은데요. 아버지죠, 전재용 씨가 아들이 아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폭로의 배경은 우울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안부 묻고 잘 지냈는데 폭로가 시작된 13일 갑자기 돌변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본인 보고 악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빠와 둘이 살자고 본인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 SNS를 통해서 쓴 글 알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피해를 입었을 지인들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전우원 씨가 범죄자로 지목한 군인들에 대해서 군이 사실인지 확인 작업에 또 착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조사본부의 사실 확인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실 확인은 내사에 들어갈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 조사인데요. 대상은 전 씨 영상에서 마약을 사용했으며 마약 사용을 전 씨에게도 권했다고 지목된 A 씨, 그리고 사기꾼 및 성범죄자로 묘사됐던 B 씨입니다.
했습니다. 두 사람 각각 국방부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까지 제기된 건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허위나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사나 감사를 시작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내용은 추가로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야만 내사 착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폭로의 여파가 계속되면서요. 검찰이 이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 이 폭로 내용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 전두환 씨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 있다는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폭로한 지금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 재수사 선상에 오르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하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제대로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재수사 선상에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시민단체에서는요. 전우원 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두환 비자금 의혹 수사해달라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낸 건데요. 2013년에 환수팀까지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에 검찰이 나섰죠. 그런데 재수사에 나설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당시 장남 전재국 씨가 가족을 대표해서 각서까지 작성을 하면서 추징금 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서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지만 900억 원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22억 원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 씨 일가가 연희동 별채 압류를 취소해달라면서 냈던 이 소송의 판결문을 한 방송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전 씨 며느리 측이 이 각서에 포함된 재산 목록에 가족들 서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편 또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죠. 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던 전우원 씨가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생중계를 했고요. 또 현지 경찰이 출동한 것 같은 모습이 또 생중계가 되면서 방송이 중단이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면서 폭로에 대한 신빙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마약 투약한 이후에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한 듯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 이게 소설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수하기 위해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7일 새벽이었습니다. 본인 SNS 계정에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 카메라 앞에 선 전 씨 각종 마약 관련 언급을 했고요.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따라 투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횡설수설하고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몸을 심하게 떨면서 방바닥을 구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 전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전우원 씨를 끌어내면서 방송이 종료됐습니다. 해당 영상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마약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국 주재관을 통해서 전 씨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고요. 전 씨 주변인들 이 SNS 계정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건이 되는 건 해외 소셜미디어 회사가 수사에 협조할지 이 부분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나왔던 주장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그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름이나 업체명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100% 사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가족들의 진단과는 별개로 이 진술 자체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팩트체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5.18 단체는 이 전우원 씨의 게시물 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죠.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5.18 항쟁 현장에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계엄군 당사자 역시 사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5월 단체 그러니까 이 지금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를 학살자, 범죄자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감한다면서 위로가 됐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은동과 관련해서 아직
추징이 되지 않은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전 씨 일가가 호의고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분이 터진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검은 돈 형성 과정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 추징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이 주장 자체는 사실일지 아닐지 물론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비자금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렇다면 이건 추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일단 그 집행은 종료되게 되는데 만약 다른 남은 가족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법에 따라서 그 부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환수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공소시효도 이제 5년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통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정말 논란의 소지, 문제의 소지가 많은 상황인데요. 엄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또 한편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수사를 하더라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참 이 손자의 폭로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어떤 사회에 주는 파장은 또 굉장히 크잖아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일단 뭐 전우원 씨가 이 전두환 씨를 학살자 범죄자라고 규정한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용 씨가 최근에 아들 관련된 인터뷰를 여러 언론 매체들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5.18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한 취재진이 이렇게 물었더니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버님의 아들인 것일 뿐 제가 뭘 알겠나. 근데 사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본인이 알지 못한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끝까지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5.18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이 5.18 유족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작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전혀 없이 살고 있던 전 씨 일가 이 내에서 이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폭로가 쏟아진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족들을 향한 내부의 강한 경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씨가 폭로를 하면서 사실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전두환 씨 관련 문제들 모두 다 잊게 됐죠. 그런데 전두환 씨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말 많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이 폭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생생법률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주제는 바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입니다. 지난 1월 법무부가 2023년 5대 핵심 과제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주목을 끌면서 한동안 우리 사회 내에 제시카법이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에선 제시카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실제 사건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2005년 2월 24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 런스포드 9살 여자아이입니다. 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성 존 쿠이 40대 남성에게 납치된 뒤에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제시카 아버지가 내 의시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라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주의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제시카 런스포드법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됐던 겁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존 쿠이 아동 성범죄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는데 모범수로 2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플로리다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 성범죄자 초범이라 하더라도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그리고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전자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제시카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좀 꼭 필요한 법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서 제정을 한 법률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따라서 지금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뭔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범행을 반복했거나 아니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좀 그 내용을 한정으로 했고요. 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성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말합니다. 사실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누구나 집 주변에 학교 주변에 성범죄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점 내킬 사람이 없겠죠. 특히 작년에 김근식, 박병화 등 아주 이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서요. 어디에 사는가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요. 출소 이후에 그 주거지 집 주인이 퇴거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좀 문제가 많았죠. 네, 변론기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건물주 변호인이 변론기일에서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 등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 원고가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인 피해를 더 입증해달라 이런 의견을 원고 측에 전달을 했는데 이 지금 변론기일에 박병화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집주인 측은 지난해 11월 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을 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서 계약 해지 서면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집주인 가족은 이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박병화를 대리해서 지금 계약을 맺은 건데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서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퇴거 요청을 불응하면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앞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박병화 사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 선고를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현재 화성 한 대학가에 있는 원룸에 입주를 한 뒤에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올해 초에는 이 박병화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네, 지난 1월 23일이었습니다.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 이 박병화 주거지를 방문한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박병화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 집안에 쓰러져 있는 박병화를 발견했고요. 집 안에서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박병화의 경우 성인 여성을 성폭행해가지고 복역을 했었고 김근식은 미성년자 10명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죠. 출소 후 10수년 전 미제 사건에 대해서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는데 얼마 전에 검찰이 10년을 구형하기도 했어요. 네, 징역 10년 구형 외에도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를 비롯해서 미취 추정령 전자발찌 착용 그리고 성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김근식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 DNA 감정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거고요. 이 검찰 추궁 끝에 김근식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김근식이 지난해 10월 17일 사실 출소가 예정돼 있었죠. 네.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이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사실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한국형 제시카법 오는 5월 국회 입법 절차 밟을 예정입니다. 평론가님, 이 어떤 고민들이 함께 해야지 이 제시카법도 좀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 환영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미국의 30개 주 이상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성범죄자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약 2,000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리로 환산을 하면 610m입니다. 이상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2배가량 커요. 그리고 네. 인구 밀도도 낮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2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도권에 상당히 밀집돼 있고 수도권의 인구도 밀집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경 500m 내에 이 교육시설 반경 500m 내에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게 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 차별, 지역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 이 한국형 재직화법 도입뿐만 아니라 뭐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뭐 처벌의 강화 등 다각도적으로 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법률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